이 사진 우리 엄마예요. 소녀의 말 한마디에 백만장자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그가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동해 삼척바다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근처 카페에서 흘러나온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푸른 바다 카페 앞나무 벤치에는 12살 소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원이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직접 주운 조개 껍데기와 작은 소라들, 그리고 그것들을 엄마가 밤새 정성스럽게 손뜨개질로 엮어 만든 열쇠고리들이었죠. 하늘색 실과 분홍색 실이 섞여 있는 그 열쇠고리는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바다의 물결이 실에 담긴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이거 1,000원이에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소희는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열심히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칼국수면을 반죽하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뜨개질하시는 모습을 매일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한참을 외쳐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아예 눈길 써주지 않고 지나쳤죠. 젊은 연인들은 서로만 바라보았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소희의 어깨가 조금씩 축 처졌어요.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깔끔한 하얀 셔츠와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김진우. 그는 37살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미국에서 건강식품 회사를 세워 성공을 거둔 그는 이번에는 한국 제약회사와 협업해 건강식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원도의 해조류 농가들과 계약 협의를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삼척해변에 잠시 들르는 참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시원하게 해줬죠. 다른 직원들은 이미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로 향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작은 소녀에게 머물렀어요. 왜였을까요?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외치는 그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 대신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저씨, 조개 열쇠고리 보세요. 정말 예뻐요. 소희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의 발가락 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었고 티셔츠도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죠. 진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거 하나 줄래? 진우가 파란색 실로 엮은 열쇠고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오늘 첫 손님이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지금 오후 2시까지 5시간 만에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진우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신용카드며 명함이며 동전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누렇게 변색된 그 사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 다니며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사진이었죠.
소희는 재빨리 몸을 숙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주워 드릴게요. 착한 아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진을 집어든 순간 소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작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띤 그 소녀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올려다봤죠. 이 사진 우리 엄마예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도,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도,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진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어요. 뭐라고?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발음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17살 소년이었던 그 시절, 미술부에서 함께 그림 그리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미술실, 붓을 잡고 진지하게 그림에 집중하던 서연이 가끔 그림이 잘 안 풀릴 때면 살짝 혀를 내밀던 버릇, 그리고 수줍게 웃던 그 미소까지. 20해가 지난 것이 무색하게 모든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정말이야? 정말 내 엄마가 맞니? 진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렸을지도 의문이었죠. 네, 우리 엄마 고등학교 때 사진이래요. 집에도 똑같은 거 있어요. 엄마가 보물처럼 아끼는 사진이에요. 소희는 신기한 듯 사진과 진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진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어요.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폐가 터질 듯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진우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진우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20해 전 갑작스럽게 이별해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거스름돈 됐단다. 진우가 10,000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이거 1,000원이라서 9,000원 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소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9장을 세어서 건넸어요. 진우는 돈을 받는 아이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치고는 거친 손이었어요. 단단하게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운지 진우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아저씨, 엄마 가게 오실래요? 엄마 가게가 근처예요. 행복 칼국수집이에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해변 쪽을 가르쳤습니다. 행복 칼국수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의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밖으로 나섰어요. 행복 칼국수집. 정말 저기에 서연이가 있을까? 파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약속을 지키라고 운명이 그를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사진 위로 오후의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전 봄날이었습니다. 청솔고등학교 2학년, 17살의 꽃다운 시절이었죠. 교정의 벚꽃이 한창 피어나던 3월 말, 어느 날 미술부 교실에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운동장의 함성 소리도 멀게만 느껴질 만큼 미술실은 고요했어요. 오직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두 학생이 나란히 앉아 같은 정물화를 그리고 있었죠. 서연이와 진우였습니다. 서연이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어요. 파란색 물감이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그림을 그렸습니다. 진우는 그런 서연이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봤어요. 집중할 때마다 살짝 혀를 내미는 그녀의 버릇이 귀여웠죠. 얘야, 김진우. 그림 안 그리고 뭐해? 서연이가 눈치를 채고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붓을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색깔 고민 중이었어. 얼굴이 빨개진 진우를 보며 서연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진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방과 후 활동이 끝나고 둘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둘은 자연스럽게 맨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그들만의 지정석이었거든요. 진우는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를 꺼냈어요. 며칠 전 라디오에서 녹음해둔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헤드폰 한쪽을 살며시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들어봐. 어제 라디오에서 녹음한 거야? 서연이는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요. 이어폰 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 둘 다 그게 싫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나와 피곤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고개가 꾸벅 앞으로 숙여지더니 어느 순간 진우의 어깨에 기댔어요. 순간 진우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서연이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진우는 혹시라도 서연이가 깰까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버스가 멈출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서연이가 내릴 정류장이 다가올수록 아쉬움이 커졌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서연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그녀의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다음은 은행 사거리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서연이가 스르르 깼습니다. 자신이 진우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걸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미안. 깜빡 졸았나 봐.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진 서연이를 보며 진우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피곤했나 보네.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의 얼굴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느라 힘들었죠. 다음 날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학생증을 새로 만든다며 증명사진을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점심시간, 진우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증명사진 있어? 없는데. 찍으러 가야 해. 나도 없어. 같이 갈래? 학교 앞 사진관에.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과 후, 둘은 나란히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동네 사진관이었지만 아저씨 사진사는 친절했어요. 학생증 사진이죠? 네. 먼저 서연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사 아저씨가 머리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을 때 진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긴장한 듯 어색하게 웃는 서연이가 귀여웠죠. 자,
웃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찰칵. 이어서 진우 차례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진우는 괜히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긴장됐거든요. 학생, 너무 굳었어요. 편하게, 편하게. 사진사 아저씨의 말에 서연이가 피식 웃었고 그 소리에 진우도 긴장이 풀려 자연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진을 찾으러 갔어요. 사진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둘은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서연이의 사진은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고 진우의 사진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심각해? 서연이가 진우의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너 때문이야. 뒤에서 막 웃어서 긴장했잖아. 진우가 투덜거리자 서연이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서연이에게 건넸어요. 자, 이거 가져. 사진이 많이 남으니까. 서연이도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진우에게 줬습니다. 너도 이거 하나 가져. 나도 많이 남아서. 서로의 사진을 교환하며 두 사람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받은 서연이의 사진을 지갑에 고이 넣었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모르는 사이에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며칠 후가 내 생일이잖아.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봤어요.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어떻게 알았어? 작년에 애들이 축하한다고 했잖아. 4월 3일 맞지? 진우는 사실 그날 이후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려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죠. 생일날 시간 있어? 나랑 돈가스 먹으러 갈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이는 당황했습니다. 붓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돈가스. 응,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돈가스집 있잖아. 맛있다고 하더라. 진우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이 좋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진우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털실로 목도리를 뜨는 거였어요. 진우에게 줄 선물이었죠.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뜨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비도 안 오고. 한편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학을 접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서연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학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속으로 연습했죠. 왜 서연아, 사실 나는? 고백 편지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둘의 풋풋한 사랑은 그렇게 봄날의 벚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낯선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IMF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17살 두 사람의 마음엔 아직 봄이었죠.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서연이의 생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자기 방에서 마지막 종이학을 접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알록달록 종이학들이 빼곡히 들어찬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999마리였죠.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완성하면 1000마리가 되는 거였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매일 밤 종이학을 접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아프지 않았어요. 내일 서연이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에 날개를 펴는 순간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이 꼴이 됐어? 진우는 놀라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함께
급하게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간 진우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빨간 글씨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아들을 봤어요. 진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밤 비행기야. 우리 빨리 떠나야 해.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니? 떠나다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알아냈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IMF. 이놈의 IMF.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진우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오던 IMF, 부도, 파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집 이야기가 된 거였어요. 하루만 늦게 가면 안 돼요? 진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 약속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어머니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진우야. 비행기표도 이미 샀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진우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와의 약속, 생일 축하, 1000마리의 종이학, 그리고 아직 전하지 못한 고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요. 진우가 급하게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어요. 서연이의 집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었거든요. 신호음이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절망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빨리. 택시 왔어.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진우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종이학이 든 상자와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이었죠. 진우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진우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학교 앞 돈가스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정성스럽게 머리도 빗었어요. 손에는 빨간 목도리가 든 선물 상자를 꼭 쥐고 있었죠. 6시에 와서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주문 안 하시나요? 주인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친구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어도 서연이는 계속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가 다른 사람인 걸 확인하고는 실망했습니다. 9시가 되자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서연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빨간 목도리 상자를 꼭 쥔 채로.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내일 학교에서 만나면 정말 따져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진우의 자리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 아직 안 왔어? 서연이가 옆자리 친구에게 물었어요.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봤습니다. 너 몰랐어? 진우. 친구가 말을 망설였어요. 진우, 미국으로 갑자기 이민 갔대. 온 가족이 떠났다더라. 뭐? 서연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그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간 거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은 벌써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도 빨간 목도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선물이 이제는 전해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 밖에 하얀 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눈이 오는 건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벚꽃이 피었어요. 늦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눈처럼 하얗게 그녀의 첫사랑이 끝났음을 알리듯이. 서연이는 목도리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실로 돌아왔지만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벚꽃잎이 계속 날리고 있었어요. 진우와 함께 보고 싶었던 봄날의 풍경이 이제는 혼자 봐야 하는 거였죠. 17살의 첫사랑은 그렇게 아무 작별의 인사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진우가 떠난 뒤 6개월이 지난 추운 11월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뒤 사흘 만에 눈을 감으셨죠.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작은 빈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님과 몇몇 이웃들 뿐이었어요. 18살 서연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렸어요. 엄마도 없고 이제 아빠마저 없는 세상.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고립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서연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낡은 건물의 고아원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는 종소리에 일어나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공동 식사를 해야 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서연이는 늘 어린아이들부터 챙겼습니다. 누구라도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 그게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다음 해 서연이가 19살이 되던 날 원장실로 불려간 서연이는 퇴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성인이니까 여기서 나가야 한단다. 그럼 전 어디로 가야 해요? 구로 공단 의류공장 자리가 있어? 숙식도 되고 당분간은 큰 걱정은 없을 거야. 원하면 소개해 줄게. 숙식 제공이라는 말이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의류공장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재봉틀 20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야 했어요. 기계 소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렸고 먼지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손가락은 늘 부어 있었어요.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일도 다반사였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스케치북과 연필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미대에 가겠다는 꿈, 그 작은 불씨를 지키며 버텼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기숙사로 돌아오면 서연이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림을 그렸어요. 공장의 재봉틀도 창밖의 가로등도 모든 것이 그녀의 그림 소재가 되었죠. 손은 아팠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몇 년 후 새로운 공장장이 부임했어요.
그 남자는 처음엔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서연이에게만 유독 관심을 보였죠. 서연 씨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 불편한 칭찬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공장장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죠. 퇴근 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어깨를 만지고 그날 밤의 일은 서연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서연이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병원에 가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고아원 출신 공장 여공의 말을. 오히려 자신이 나쁜 소문이 주인공이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서연이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끔찍했거든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스케치북과 연필, 진우에게 주려던 빨간 목도리, 함께 찍었던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으니까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서연이는 창고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는 겨우 3만 원이 들어있었죠. 어디로 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 무심한 표정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먼 곳으로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은 이상한 눈으로 서연이를 보더니 표를 끊어줬어요. 삼척행입니다. 20분 후 출발이에요. 삼척.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서연이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몸을 웅크렸어요. 주머니 속 빨간 목도리를 꺼내 얼굴에 묻었습니다. 이 목도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삼척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서연이는 갈 곳이 없었어요.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아 꼬박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목도리를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새벽에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추워 보이는데 이거라도 마셔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서연이의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으로 만난 타인의 따뜻함이었죠. 고마워요, 아주머니.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갈 곳이 없나 봐요? 서연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기 시장 골목에 가면 분식집이 있어요. 주인나 아주머니가 착하니까 일자리 좀 달라고 해봐요. 그 말이 서연이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가서 분식집을 찾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가게였죠. 그곳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일이 끝나면 옆 가게에서 해초 다듬는 일을 했고 저녁엔 칼국수 집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유난히 피곤한 몸. 문득 달력을 보니 벌써 여러 달 생리를 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확인한 두 줄의 선명한 선.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어떡하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에 새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저녁, 시장에서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갔어요. 무의식 중에 배에 손이 갔을 때 뱃속에서 아이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신호에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지키자. 이 아이만큼은 지키자. 그날 밤 서연이는 작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부족한 엄마지만 널 꼭 지켜줄게.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작은 산부인과에서 서연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 그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서연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서연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마침내 작은 칼국수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행복칼국수집. 힘들었던 시절 자신이 가장 원했던 그 한 글자를 담았습니다. 한편 뉴욕 공항에 도착한 진우 가족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 한국에서는 부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민자가 되어 있었어요. 한인타운 구석의 낡은 건물. 그곳이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돕기 위해서였죠. 뜨거운 스팀이 얼굴을 때리고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펜을 잡던 손이 이제는 무거운 다리미를 들고 있었죠. 진우의 영어 발음을 듣고 미국 손님이 비웃듯 말했을 때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시선들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구부러진 등을 보면 자신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국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새벽까지 영어 공부를 했어요. 눈이 충혈되고 손목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매일 밤 진우는 서연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으로 보낼 주소도 몰랐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미안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빼곡히 적었죠. 쓰고 나면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어느새 편지는 100통이 넘었어요. 서연아, 오늘도 널 생각했어. 거기는 지금 몇 시일까?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면 뉴욕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리움만 쌓여가는 시간이었어요. 세탁소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하는 것은 지옥 같았어요.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쓰러질 때까지 공부했고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수들도 놀랐습니다. 영어가 서툰 동양인 학생이 의지 하나로 명문대에 합격한 거였으니까요. 너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야. 교수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세탁소 뒷방에서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펑펑 울으셨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일한 보람이 있구나. 아버지는 진우를 꼭 안아주셨죠. 그 품이 너무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야위어진 아버지의 몸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경영 용어들은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영어로 배우려니 2배로 힘들었죠. 하지만 진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도서관에 왔고 밤에 가장 늦게 나갔어요. 진우는 결국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건강식품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면서 시장을 배웠고 곧 이 분야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진우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자신의 회사를 창업했어요. 처음엔 직원이 3명뿐이었지만 진우의 열정과 전략은 남달랐습니다.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했죠. 5년 만에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미국 주요 병원 및 의료시설과 계약을 맺었고 연 매출은 수백억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가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봄날의 벚꽃, 가을의 단풍,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있는 그곳이 그리웠죠. 그해 봄, 진우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건강식품 사업 협력을 제안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룬 진우의 성과가 한국까지 알려진 거였죠. 진우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미국 법인을 안정화시킨 뒤 그는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웠던 고국으로 말이죠. 2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리는 외제차로 가득했죠. IMF의 상처는 이미 아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제약회사와의 협력도 잘 진행되었고 한국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늘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해조류 농가와의 원료 공급 계약 협의였어요. 진우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품질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틀간의 계약 협의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동료들이 제안했어요. 진우 대표님, 삼척해변이 유명하대요. 잠시 들렀다 가시죠. 푸른 바다 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초여름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진우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죠. 그때 밖에서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1,000원이에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조개 껍데기 열쇠고리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끌리는 마음에 진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하나 줄래? 지갑을 꺼내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다닌 서연이의 사진이었죠. 소녀가 사진을 주워들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이 사진 우리 엄마예요. 그 한마디에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곧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정말 내 엄마가 맞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엄마도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내 엄마 이름이 뭐니? 서연이요. 한서연. 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그 이름. 매일 밤 불러보았던 그 이름.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운명의 문이 다시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소희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이며 뒤따라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돌아서자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 칼국수집. 파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그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소희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엄마. 나왔어.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면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다 냄새와 멸치 육수 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낡은 나무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여인이 등을 보인 채 일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칼국수 면을 건져내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이란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소희야, 손님이랑 같이 왔니? 여인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한서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7살 때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서연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진우. 서연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진우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어요. 두 글자 안에 모든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17살 그때처럼 서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여전히 서연이의 옛사진이 들려 있었고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아까 카페에서 내 열쇠고리 사주셨어. 소희의 밝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오랜 세월, 진우가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쉬는 시간이 되면 미술용 앞치마를 벗던 서연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서연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좀 앉을래? 서연이가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컵에 따랐어요. 물이 컵 밖으로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이었죠. 진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낡은 나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우는 말이 막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이를 바라보기만 했죠.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미소. 서연아. 넌 그대로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함께 스케치북을 넘기며 그림을 그리던 날들, 버스 뒷자리에서 이어폰을 나눠 듣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까지. 아직도 그림 그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이제는 못 그려. 사는 게 바빠서. 서연이가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매일 칼국수를 반죽하고 뜨거운 물에 데이고 설거지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한때는 섬세하게 붓을 잡던 그 손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곱던 서연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바로 그때였어요. 사장님, 면 하나 더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현실이 다시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서연이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다시 앞치마를 두르는 서연이를 보며 진우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 그녀는 한서연이가 아니라 행복칼국수집 사장님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생활에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능숙하게 칼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익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진우는 그런 서연이를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서로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실감했어요. 칼국수를 내어주고 돌아온 서연이가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구나. 서로. 응, 정말 많은 일이.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희가. 내 딸이니? 응. 내 딸이야. 이제 12살이야.
서연이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딸을 생각하면 늘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너무 착한 아이야. 엄마 도우려고 매일 이렇게 나와서 물건도 팔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본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씩씩하고 밝은 아이였죠. 소희 아빠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그 짧은 대답 속에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음을 진우는 알 수 있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재회는 말보다는 숨결로, 눈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너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어떤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17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새벽에 일어나 서울에서 삼척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우는 운전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내내 서연이와 소희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낡은 가게에서 혼자 일하던 서연이의 지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행복칼국수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아직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서연이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고 소희는 학교에 간 상태였죠.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왔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진우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화장실 쪽에서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 보였죠. 형광등부터 갈아야겠네. 진우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근처 철물점에서 새 형광등을 사와서는 의자를 놓고 올라갔어요.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조심해. 떨어지면 큰일이야. 걱정 마.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형광등을 교체하는 진우의 모습을 보며 서연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반갑지만 또 부담스러웠어요. 오랜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죠. 형광등을 다 갈고 나서 진우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패킹이 낡아서 생긴 문제였죠. 진우는 다시 철물점으로 가서 공구와 부품을 사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할 줄 아는구나. 서연이가 놀란 듯 말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내가 뭐든 직접 고쳤어. 그때 배운 게 이제 쓸모가 있네.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손이 많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진우는 자연스럽게 일을 도왔어요. 무거운 쟁반을 날랐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점차 진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동창이에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동창? 그게 지금 둘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었죠. 오후 3시쯤 소희가 왔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소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진우에게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어제 학교에서 수학 시험 받았는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소희 대단한데? 진우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더욱 신이 났어요. 시험지를 꺼내 보여주며 자랑했죠. 서연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해가 지고 손님들이 빠지자 진우는 소희에게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진우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소희는 반짝이는 눈으로 듣고 있었죠. 서연이는 주방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저녁 8시, 진우가 서울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요? 소희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내일 회사에 가야 해서. 다음 주에 또 올게. 꼭 또 오세요? 약속해줘요, 아저씨. 약속. 진우는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고 소희는 활짝 웃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여름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고마워. 오늘 많이 도와줘서. 고맙긴. 나도 즐거웠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 서연이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진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이와 소희가 아직도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이 진우의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삼척까지 왕복 7시간이 걸렸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요일만 기다려졌죠. 가게 일을 돕고 소희와 놀아주고 서연이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진우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소희가 진우와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 엄마가 아저씨 오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여요. 화장도 하고 예쁘게 머리도 빗고요.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요. 제가 진짜 바라는 게 있어요. 뭔데?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진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죠. 소희야, 저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행복할 거고요. 진우는 소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가 혼자서 지난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소희가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서연아. 이젠 내가 지켜줄게.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더 자주 내려가기로, 그들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기로.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고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0회를 기다려 다시 피어난 인연. 이번에는 지켜내리라 굳게 결심했어요. 3달이 지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삼척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2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행복칼국수집 문을 닫은 저녁 9시, 서연이가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꺼낸 것은 낡은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알록달록 종이학 1000마리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생일 전날 밤까지 접었던 그 종이학들이었죠.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편지였습니다. 봉투가 낡아 모서리가 해졌지만 안에 편지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17살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썼던 고백의 편지였죠. 마지막으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둘이 함께 버스 뒷자리에서 노래를 듣던 그 카세트였어요.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그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고 내 얼굴을 그리며 잠들었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진우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 함께하자. 진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과거의 향기가 났어요. 서연아, 사랑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땐 우리 정말 순수했어. 세상 물정 모르던 그때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진우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가진 여자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미혼모야. 서연이가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어요. 봐, 이 손은 예쁜 그림을 그리던 손이 아니야. 매일 반죽을 치고 뜨거운 물에 데이고 설거지하느라 못생겨진 손이야. 진우가 일어서서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너 그대로가 좋아?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난 상관없어. 지금의 너,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아? 서연이는 손을 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넌 아직 몰라.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돌아가줘, 제발.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서연이는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종이학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문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잡은 순간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소희가 잠옷차림으로 뛰어왔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소희가 내민 것은 오래된 사진과 빨간 목도리였습니다. 바로 진우와 서연이가 함께 찍은 증명사진, 그리고 서연이가 진우에게 주려고 직접 든 목도리였어요. 엄마가 항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뒀어요. 가끔 밤에 혼자 꺼내서 보고 울어요. 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서연이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소희야, 그건 엄마도 아저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저씨 지갑 속 엄마 사진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엄마가 매일 보던 사진이랑 똑같았거든요. 소희는 목도리를 진우한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목도리도요. 엄마가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지는 말 안 했지만 아저씨 사진 볼 때마다 이 목도리도 같이 꺼내서 봤어요. 엄마, 아저씨 거 맞지?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빨간 털실로 정성스럽게 뜬 목도리. 오래됐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진우는 다시 서연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너 정말 나보고 싶었던 적 없니?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걸 간직했으면서 서연이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미안해. 미안해. 진우야.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서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진우가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어요. 너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 진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이 가게를 지키고 그 모든 걸 견뎌낸 너보다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진우가 서연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 눈엔 내가 제일 아름다워.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서연이는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다시 시작하자, 서연아.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봄이 올 거야. 바로 그때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렸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리듯 부드럽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두 사람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소희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아저씨 그리고 내가 있잖아.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해 동안 쌓였던 기다림과 그리움, 그 모든 아픔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빛이 종이학 1000마리가 담긴 상자를 비쳤어요. 마치 축복처럼. 고백을 받아들인 지 일주일 후, 진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소희야.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가자.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웠습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거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진우야,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뵐 수 있겠어? 미혼모에다가 학력도 없고 이런 작은 가게나 하는 사람인데. 진우가 서연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서 특별히 귀국하셨어. 너를 만나기 위해서야.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처음 가보는 서울이라며 신이 났지만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봤어요. 진우가 준비해온 새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간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진우의 부모님이 묵고 계신 곳이었죠.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며 서연이는 더욱 주눅이 들었어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연이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소희가 엄마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힘내. 내가 있잖아. 12살 딸의 위로가 오히려 서연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진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의 품위 있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진우의 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은발로 변했지만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죠. 그 옆에는 진우의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의 고된 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지신 모양이었어요. 서연이는 문턱을 넘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우의 어머니가 재빨리 서연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서연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어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서연이의 떨림을 멈추게 했죠. 서연아, 진우한테 다 들었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진우한테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도 다 알아.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매일 밤 내 사진 보면서 공부했다더라. 널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으시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는 널 잊지 못해서 아직도 혼자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준 진우가 고맙고도 미안했어요. 이때 진우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를 향해 손짓하셨어요. 서연 양, 이리 와보게. 서연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안하네. 그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젊은 너희들이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구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마음에 걸렸어. 우리 때문에 너희가 헤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 그때 소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아이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희예요. 진우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희를 보는 눈빛이 한없이 따뜻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손녀까지 같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니? 진우 어머니가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소희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품에 꽉 안겼어요. 우리 진우도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 많았단다. 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와 소희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셋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그 순간 소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소희야. 진우 아버지도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진우가 부축하자 아버지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 소희는 우리 손녀고 서연 양은 우리 며느리야.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같은 사람을.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가 서연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충분히 훌륭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당당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진우가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서연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가족 모임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동안 소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할머니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 저 엄마 도와서 칼국수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손녀가 요리도 잘하는구나.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제가 칼국수 끓여 드릴게요. 그래. 꼭 먹으러 갈게. 식탁에 둘러앉은 5명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돌아 드디어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진우는 서연이의 손을 식탁 아래에서 살짝 잡았습니다. 서연이도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위에 행복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이 가족을 축복하듯이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청솔 칼국수집. 서연이의 서울의 새로운 가게였습니다. 고등학교 이름을 딴 것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가게는 아담했지만 정갈했어요. 하얀 벽지에 나무 테이블 6개 그리고 벽에는 서연이가 다시 그리기 시작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솔고 미술실에서 그렸던 것처럼 따뜻한 색감의 풍경화들이었죠.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새로 연 칼국수집이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서연이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어요.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죠. 무엇보다 왼손 약지에 빛나는 결혼 반지가 그녀의 행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서연이가 반갑게 맞았어요. 진우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만든 칼국수를 먹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손님이 많네. 진우가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사업가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어색할 법도 했지만 진우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오후 3시, 학교를 마친 소희가 가게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이제 14살이 된 소희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더욱 예뻐졌죠. 무엇보다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생긴 후로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진우가 물으며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제가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꼭 될 수 있을 거래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우를 아빠로 맞이한 후 아이의 꿈은 아빠처럼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우리 소희가 사업가가 되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진우의 칭찬에 소희는 더욱 신이 났어요. 아빠가 매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도 제 공부 봐주실 거죠? 물론이지. 서연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어요. 진우의 부모님도 자주 가게를 찾아와 손녀를 예뻐해 주셨죠. 시간이 흘러 다시 5월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카네이션 2송이와 정성스럽게 쓴 편지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모인 3사람. 소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카네이션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소희는 한 송이를 진우의 가슴에 또 한 송이를 서연이의 가슴에 정성스럽게 달아줬습니다. 붉은 꽃잎이 아침 햇살에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먼저 아빠 것부터 읽어드릴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가 우리 가족이 된 지 1년이 됐어요. 처음엔 아빠라는 말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빠 덕분에 저는 완전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지만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도 우리 가게에 와서 도와주는 거 알아요. 숙제도 봐주고 주말마다 도서관도 같이 가주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소희의 마지막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소희야. 정말 많이 사랑해. 이번엔 엄마 차례였어요. 소희가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칼국수 반죽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죠. 서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엄마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너무 좋아요. 엄마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딸의 편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소희가 편지를 다 읽자 서연이도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도 사랑해, 소희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었어.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죠. 바로 그때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어요. 부드럽고 따스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마른 땅을 적시고 새싹을 키워줄 생명의 비였습니다.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봄비가 내리네. 정말 예뻐요. 소희가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도 남편과 딸 사이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기쁨의 눈물 같았습니다. 청솔 칼국수집 간판에도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축복처럼. 엄마, 배고파.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칼국수 끓여줄게.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진우도 함께 일어서며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도울게. 우리 함께 만들자. 주방에서는 물 끓는 소리, 칼질 소리,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렸지만 작은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했어요. 1시간 후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 3그릇이 나란히 놓였어요. 서연이가 정성스럽게 썰어 올린 파와 김가루가 얹어진 하얀 면 위로 노란 호박과 붉은 당근이 예쁘게 떠 있었죠. 와, 오늘 칼국수 특히 맛있어 보여요.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식탁 위에 3그릇,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아내와 딸. 이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모았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진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아빠, 왜 우세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서연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20해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이제야 찾은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소희가 갑자기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꼭 남겨야 해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보여드릴 거예요. 세 사람은 식탁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소희가 팔을 길게 뻗어 셀카를 찍으려 하자 진우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아빠가 찍어줄게. 이렇게 해야 3명이 다 잘 나와.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칼국수 그릇들과 창밖의 봄비가 함께 담겼죠.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다. 소희가 사진을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진우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할머니, 할아버지. 소희가 달려가 두 분을 맞았습니다. 우리 손녀 보고 싶어서 왔지? 비 오는데 괜찮니? 할머니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네. 저희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서연이가 황급히 일어나 그릇을 더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부모님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고 소희는 물을 따라 들었어요. 곧 5명이 둘러앉은 식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소희가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도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말하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효녀였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것도 준비했어요. 소희가 방으로 뛰어가더니 카네이션 2송이를 더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분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말했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너처럼 착한 손녀를 둬서 정말 행복하단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5명이 함께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소리와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창밖의 봄비 소리가 그 행복한 소음과 어우러졌죠.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라. 오늘 가져온 게 있어?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우 부모님, 그리고 어린 진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우와, 아빠 어렸을 때다. 소희가 신기한 듯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야. 할머니가 한 장을 가리키셨어요. 청솔고 교복을 입은 17살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넘기자 서연이도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술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진우와 서연이가 나란히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은 그때 학교 갔다가 우연히 본 거야? 너무 예뻐 보여서 사진 한 장 찍어뒀지?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알았어. 우리 진우가 서연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진우도 그 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될까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거야.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걸어두렴. 다음 페이지에는 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진우 부모님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까지 대대로 이어져 온 가족의 역사가 한 권의 앨범에 담겨 있었어요. 소희야, 이제 너도 이 앨범에 들어가는 거야? 할머니가 소희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니까. 소희는 할머니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 애썼죠. 밤 9시가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젖은 거리가 달빛을 반사하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진우는 부모님을 택시에 태워드린 후 가게 앞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와 소희도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소희가 진우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젖은 거리가 평화로웠어요.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여보. 서연이가 조용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그리고 소희를 사랑해줘서. 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딸을 키워줘서. 두 사람의 손 위로 소희의 작은 손이 포개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별똥별이다. 소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소원 빌어. 세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빌었죠. 진우는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서연이는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늘 건강하기를. 소희는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 눈을 뜨자 별똥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서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게의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세 사람은 위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들의 보금자리였죠.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서연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옆방에서는 소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헤맨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화려한 성공도, 명예도, 부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 새벽 4시 서연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내려가 칼국수 반죽을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밀가루를 치대고 반죽했죠. 잠시 후 진우도 내려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어요. 2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봄비 덕분에 공기가 맑았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보. 진우가 반죽을 치대다 말고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서연이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밀가루 묻은 손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차가운 계절은 끝났고 이제 따뜻한 날들만 남았어요. 청솔 칼국수집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며 소소하지만 행복을 만들어갔죠. 긴 헤어짐을 이겨낸 두 사람이 끝내 다시 만난 운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연 백일장이었습니다.